이번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에어드랍과 중앙화 거래소와 버금가는 사용자 환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퍼리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등장하는 하이퍼리퀴드 코인을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최근 성공적인 에어드랍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에 성공했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덱스 거래량의 약 62%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다루었던 DYDX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덱스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데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훌륭한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덱스 투자가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덱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둘째, 대부분의 덱스는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가 기존의 성공 사례를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섹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하이퍼리퀴드의 성공 요인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하이퍼리퀴드의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설립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제프리는 과거 트레이딩 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이후 크립토 마켓 메이킹 회사를 운영하던 중 크립토 섹터에서 더 효율적인 덱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이퍼리퀴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들과 달리 VC들의 투자를 받지 않고 기존 마켓 메이킹 팀에서 하이퍼리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이퍼리퀴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앱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무게한 선물이 주고되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앱체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의 구축을 하는 덱스와 달리 하이퍼리퀴드는 특히 거래에 최적화된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구조를 보자면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하이퍼리퀴드는 레이어 1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비트럼을 통해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레이어 3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L2빗에서는 하이퍼리퀴드를 레이어 3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더리움과 아비트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이퍼리퀴드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이어 3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과 아비트럼 체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이퍼리퀴드를 레이어 3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이퍼리퀴드의 안정성은 이더리움과 아비트럼의 안정성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자는 고려할 것 같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매우 낮은 지연 시간으로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크립토 시장에서 사용자에게 뛰어난 거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더북 모델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유사한 오더북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많은 덱스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된 마켓메이커 모델에 비해 더 복잡한 주문 유형과 정확한 가격 발견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의 기반 시설인 블록체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도 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만한 매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없어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특정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는 15분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도 발생하지 않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이퍼리퀴드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에 필요한 형태로 체인을 구축하는 역발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하이퍼리퀴드의 미래의 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 하이퍼리퀴드의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에어드랍과 코인 분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전체 토큰 공급량의 31%라는 대규모 에어드랍을 통해 단기간에 거의 컬트에 가까운 수준의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많은 코인들이 VC의 자본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 하이퍼리퀴드는 VC 펀딩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며 전체 토큰량의 상당 부분의 토큰을 또다시 사용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므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사용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VC 코인들과 달리 지속적인 토큰 언락 물량이 없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다른 대부분의 거래소와 달리 KYC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KYC를 시행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을 비교적 쉽게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또한 다른 중앙화 거래소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사용자 환경은 하이퍼리퀴드 덱스에 맞춰 체인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다른 덱스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코인이 7.76불일 때부터 코인을 되사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1200만 개 정도의 하이코인을 어시스턴트 펀드가 홀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인의 1% 정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코인 바이백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이퍼리퀴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최근 EVM 도입을 통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반적인 레이어 1 체인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중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두 가지 주요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존 하이퍼리퀴드 덱스의 존재입니다. 대부분 레이어 1 체인에서 덱스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자들이 체인에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퍼리퀴드는 이미 자체 덱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새로운 개발자들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EVM 체인 시장의 경쟁 심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베라체인, 모나드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EVM 체인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미 EVM과 연동이 가능한 무브 기반 체인은 출시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이퍼리퀴드가 EVM 개발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미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퍼리퀴드만의 차별화된 부분을 개발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이퍼리퀴드에서 북한 해킹 그룹과 관련된 주소에서 거래가 포착되었다는 X의 포스트 때문에 하이퍼리퀴드의 중앙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지만 일반 사용자인 저희로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50개 이상의 블록체인의 노드를 운영하는 대형 회사인 코러스원의 직원이 하이퍼리퀴드 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포스트를 X에 남겨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증이 구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리퀴드의 16개의 검증인 중에 5개는 하이퍼리퀴드 재단 소속이고 7개는 하이퍼리퀴드 팀이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오직 4개의 검증인만이 테스트넷 운영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스테이킹되어 있는 하이프 토큰 중 과반수가 넘는 81.4%에 해당되는 토큰이 재단에 관련된 발리데이터에 스테이킹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 방식이 하나인 BFT에서 변형을 한 하이퍼리퀴드 합의 방식인 하이퍼 BFT의 시스템이 기존 BFT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단체가 전체 스테이킹된 코인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 체인을 멈출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 네트워크 전체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단의 과도하게 집중된 스테이킹은 탈중앙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현재 상태는 하이퍼리퀴드 재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이퍼리퀴드에는 16개의 검증인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아비트럼에서 하이퍼리퀴드로 USDC를 옮기는 브릿지는 단 4개의 검증인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 4개의 검증인은 다른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16개의 검증인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안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검증인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적인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 운영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정확한 운영 방법에 대한 문서화가 부족하여 노드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증인들은 종종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제재를 당하는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재 해제 과정은 하이퍼리퀴드에서 제공하는 API에 의존하는데 이 API가 다운되면 네트워크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단일 실패 지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하이퍼리퀴드는 검증인 구성의 불균형, 폐쇄적인 코드 운영, 불충분한 문서, 중앙화된 API 의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하이퍼리퀴드에 VC가 없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자본이 투자를 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에어드랍, 코인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덱스 프로젝트 에어드랍은 예전에도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바네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니스왑과 DYDX 같은 에어드랍은 덱스 부분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덱스로 많은 사용자들을 이끌어들이는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에어드랍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이 덱스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심이 약한 트레이더들을 들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종종 플랫폼에 대한 충성심이 없이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에어드랍에 참여하고 이후에 코인을 시장에 덤핑한 후에 다른 에어드랍 파밍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어드랍 파밍으로 부풀려진 거래량을 줄 수 있습니다. 덱스의 경우 주로 거래량을 기준으로 에어드랍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은 인위적인 거래 활동을 하여 플랫폼 사용량에 대한 부풀려진 수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를 수 있지만 최근 하이퍼리퀴드의 거래량을 보면 에어드랍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12일 기준으로 하이퍼리퀴드의 수치를 보자면 TVL은 약 2.4 빌리언, 1일 거래량은 약 200 밀리언, 1일 매출은 약 1.2 밀리언으로 추정됩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중앙 거래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성공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들과의 가치평가 방식과 차별되는 점은 하이퍼리퀴드가 덱스에 특화된 체인이기 때문에 가치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향후 EVM 호환 체인으로 전환돼서 다른 레이어 1 체인과 유사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하이퍼리퀴드 FTB가 다른 모든 덱스를 합친 것보다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래소보다 사용자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FTB가 월등히 커진 만큼 현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이퍼리퀴드 팀이 이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자면 근본적으로 크립토 프로젝트의 투자는 결국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그에 따른 보상을 저울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며 모든 프로젝트는 내재적인 위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지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크지만 득이 클 수 있을 것 같으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소량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기존 벤처 캐피탈 중심의 투자 방식이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고평가된 토큰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단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이퍼리퀴드 팀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앱체인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하이퍼리퀴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이퍼리퀴드 FTB가 다른 대부분의 덱스의 합보다 클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레이어 1으로 하이퍼리퀴드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하이퍼리퀴드 팀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자신들의 고유한 생태계를 만들어 현재의 가치 평가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탈중앙 거래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이퍼리퀴드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퍼리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